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네, 이제 3월이 되면서 이제 학년 올라가게 된 친구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10대들을 위한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1학기만 시험을 안 보고 뭐 2학기 때는 시험을 보고 뭐 혹은 뭐 1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중학교에 올라가면 많은 학교에서 이제 독서록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뭐 좀 책을 많이 읽어온 학생들은 뭐 기존에 읽었던 것을 바탕으로 내면 되겠지만, 또 책을 거의 읽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자체가 좀 막막한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추천 도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권을 골라서 읽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책을 읽어 봤는데 좀 괜찮았고 또 교훈적인 책들을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책을 뭐 읽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도 그렇고 안 좋아하는 학생도 그렇고 재밌어야지 읽겠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한국 소설을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뭐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은 이제는 뭐 거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은평의 아몬드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일렉시티미아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윤재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세상의 편견과 맞서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희귀 질환과 맞서면서 이제 나아가는 개인 성장 스토리이자 또 우정,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10대를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감정이입도가 굉장히 높고 또 스토리 전개 자체가 재미있어서 뭐 책을 잘 안 읽는 아이들도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읽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책은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 이 작품도 아몬드랑 비슷하게 10대가 주인공이고 또 조울증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빨리 노화가 되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철이 엄청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보다도 더 철이 든 또 작가가 꾸민 아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기출문제를 읽고 나서 같이 풀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송혜교, 아빠가 강동원 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주연 배우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뭐 책과 영화를 함께 이렇게 보셔도 좋은 그런 작품이고, 세 번째는 순례주택이에요. 이 작품은 일단은 문체가 굉장히 짧고 또 간결하고 대화체가 많아서 가독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도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인데, 요즘에 그 대한민국을 상당히 풍자하고 있어요. 순례주택이라는 것에서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으시다시피 빌라 거지, 엘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풍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주인공의 부모님이 이제 그 외할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가지고 빌라에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자충우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책 자체도 재미있어서 많이 권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소설도 괜찮아요. 그래서 과학소설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워낙 관심들이 많잖아요. 뭐 이공계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이 뭐 이제는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작품들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작품은 이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천선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인데, 앞서 책은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천개파랑 같은 경우에는 장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개파랑은 조금 두껍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작품 다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소설이고, 이 미래사회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직간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를 해도 우리 인간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인류애랄지 사랑이랄지 뭐 나눔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네, 아이들과 많이 읽어보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소설 5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몬드, 두근두근 내 인생, 순례주택,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 천개의 파랑 이렇게인데요. 이제 다음으로 고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좀 이제 10대가 됐다, 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다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 이제 고전을 읽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막 톨스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은 B예요. 일단 어렵습니다. 네, 뭐 안나 까레리나라든지 뭐 제와벌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두껍죠. 거의 뭐 3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주제 자체가 뭐 결혼 생활, 그리고 또 뭐 외도, 또 뭐 특히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와벌을 예를 들면은 할머니를 죽였는데 그 지은 죄를 매춘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 읽어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톨스토이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편집인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네, 10대한테는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고전을 읽어야 되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한국 소설과 마찬가지로 고전도 10대가 나오는 작품들을 읽는 게 처음에 그 학생들이 접했을 때 큰 거부감이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작품인데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좀 반항을 하는 또 10대의 어떤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몬드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는 것을 네, 보통은 권해드려요.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있다면 네, 독일에는 바로 이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가 있죠. 이 작품 역시도 이제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네, 한스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헤르만 헤세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담고 있고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쓴 배경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 독일 사회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입식과 과도한 교육의 문제성을 고발한 그런 작품이 이 수레바퀴 아래서이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제목도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네, 수레바퀴는 바로 이 같은 체제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기를 강요하는 그 당시에 독일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 깔려 죽지 않으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내 삶을 찾아가야 되냐?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작품을 네, 이제 연속적으로 읽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추구하는 어떤 10대의 독서 방식이 바로 이런 연계성 독서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황 시리즈를 한다면 아몬드, 호밀밭의 파수꾼, 수레바퀴 아래서, 그 다음 데미안,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작품도 헤르만 헤세 작품인데 이 작품은 수레바퀴 아래서의 후속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약간 연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좀 실존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데미안을 읽으면 어려워요. 하지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지 아니면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어떤 사고의 폭을 좀 넓힌 다음에 이 데미안을 읽었을 때는 이해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좀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제 뭐 이런 연계성 작품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같은 경우에는 네, 책이 비교적 얇아요. 네, 마찬가지로 러시아 작가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솔제니친의 자전적인 경험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스탈린이 독재를 하던 그 소련 구체제 시절에 스탈린이 좀 정치를 잘 못한다는 편지를 친구에게 썼다가 이 작가가 시베리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스탈린의 독재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형벌로 끌려가서 영문도 모른 채 막 강제 노역을 했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근데 작가가 이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단 하루를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그 설정 자체도 재밌고,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자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루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루를 이렇게 그려냈다는 사실을 굉장히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도 좀 얇아요. 그래서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어떤 스탈린의 그 독재의 문제성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읽으면 좋은 책은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쓴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본인도 스스로 밝힌 바가 있죠. 바로 이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우화예요. 그래서 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통해서 당시 그 스탈린의 독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징벌을 했었는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를 느낀 다음에 이 동물농장을 읽고 이제 어떤 독재의 문제성을 인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으면 좋을 책은 바로 조지 오웰의 후속작이죠. 1984를 읽는 겁니다. 이 1984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 전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CC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1984를 다루긴 하겠지만 실제로 오늘날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는 거의 중국에 다 포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재와 감시에 대해서 1984라는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제 같이 읽어보면 좋은 소설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있겠죠. 이 역시도 이제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인데 어떤 독재와 감시, 뭐 또 언론의 그 통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읽고 이제 이후에 동물농장, 1984, 멋진 신세계 이런 순으로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고전은 무조건 이거 유명하대 라고 읽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그 책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게끔 권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굳이 연속성은 없지만 권하는 쉽게 입문하기 좋은 고전으로는 주제의식이 명확한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죠. 이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도전 정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인데, 이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에도 책이 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전에 입문할 때 이제 특히 초등학교 때는 이제 조금 어린이 버전으로 읽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오리지널 버전을 읽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많이 권하는 책이 바로 이런 노인과 바다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문학동네 버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책을 읽는 게 수월한 편이고, 이 그레고르라는 인물이 왜 벌레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주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벌레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그냥 꿈 없이 맹목적으로 시켜서 공부만 하면 누구라도 벌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벌레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은 고민해 봐야겠죠. 이런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이 변신이라는 책이고, 이런 실존주의가 조금 개념이 머릿속에 잡힌다면은 이런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사무엘 베게트의 작품을 읽어봐도 좋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어떤 고전들, 10대들에게 추천하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두께가
다 얇습니다. 이런 두께가 얇은 책들을 권하고 동시에 좀 주제의식이 명확한 고전들을 읽게 해주시는 편이 좋고, 좀 비교적 시간이 있는 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읽어 놓으면은 제가 보니까 중3만 돼도 책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학교 1, 2학년 때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읽어 놓으면은 나중에 뭐 논술이랄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과학 에세이랄지 이런 글들을 쓸 때 뭘 쓸지를 몰라서 좀 고민하는 스트레스는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데이터가 쌓여 있을 테니까요. 특히 10대, 중학교 때 읽으면 좋을 인문 고전가 또 한국 소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